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박아림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은 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사고 소송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 사례가 최초라고 하는데 볼보 공포의 질주,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3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자율주행차, 신기술이 집약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인데요. 현재는 완전 자율주행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ADAS 기능이 탑재된 일종의 반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두고 세계 유수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전의 대명사라고 하는 볼보 반자율주행차 소유주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볼보 코리아 측은 운전자 과실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명확한 조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내 최대 로펌 김현장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0시 43분쯤 경기도 판교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 흰색 볼보 차량 한 대가 정차되어 있습니다. 올해 50살인 가정주부 전지혜 씨가 차 뒷좌석에 세탁소에서 찾은 세탁물을 싣고 자신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겁니다.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과일 사는 걸 깜빡한 전지혜 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과일 가게로 향합니다. 몇 분 뒤 과일을 사가지고 돌아온 전지혜 씨가 정차된 차에서 사촌 오빠와 통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난데. 팩스 들어갔어요? 24일자 56만 1,400대 영수증 2개가 들어갔고. 평범한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지혜 씨가 갑자기 하고 놀라는 소리를 냅니다. 26일자 10만 원대 영수증이 있을 텐데 10만 원대 영수증이 안 들어왔네? 10만 원짜리 영수증이 안 들어왔다고? 왜 안 들어갔을까? 외마디 놀람과 함께 차가 갑자기 쏜살처럼 튀어나갑니다. 잠깐만. 어머, 잠깐만. 잠깐만. 횡단보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주변 차량들은 놀라 클렉션을 울려댑니다. 잠깐만! 사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는 1, 2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3개의 사거리를 순식간에 지나치고 전 씨는 단말마와 같은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이거 안 돼! 차는 결국 판교 청소년 수련관 국기 개양대를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바로 이곳이 급발진 사고 발생 시작 지점입니다. CCTV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전 씨가 잠깐 들렸던 세탁소와 과일 가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시속 30km를 준수해야 한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 씨는 이곳에서부터 시속 30km가 아닌 약 500m가량을 시속 120km로 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차량 급발진 장면을 목격한 과일 가게 주인은 차가 붕 떠서 달렸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과일 사가지고 가시는데 이거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시다가 차가 붕 이렇게 그냥 출발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죠 하고 저기 있잖아요. 저 방지턱. 네네. 방지턱에서 붕 뜨더라고 한번. 운전을 저렇게 한다나 하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하도 소리가 요란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질주였다는 것이 과일 가게 주인의 말입니다. 평소 같은 사람은 운전하면 그냥 서서히 가잖아요. 근데 서로도 요란스럽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열심히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방지턱에서 한번 부흥 한번 뜨더라고. 방지턱에서 그냥 한번 부흥 한번 요란스럽게 한번 뜨고 그리고 사거리로 그냥 직진해서 나가버린 거고. 운전 되게 이상하게 한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고 소식을 들은 건 그 뒤의 일입니다. 이제 열심히 보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여기 세탁소 이거 친구한테 아니 운전도 좀 이상하게 한다고 우리 이렇게 갔다고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사고 났다고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급발진을 해가지고 사고 났다는 이야기. 실제 판교 맘카페 등 온라인에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당시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주민은 아침에 매장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고층에서 큰 무언가가 내리꽂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났다며 이 동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길이 속력을 낼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주민은 그러면서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 눈물이 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B 주민은 볼보 카페에서 급발진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한 것 같던데 제가 본 바로는 정말 브레이크랑 헷갈려서 잘못 밟는 정도의 속도가 아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와중에 앞서가던 차들을 다 비켜서 오르막을 돌진했다. 볼보에 자동 장애물 회피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운전자가 피한 건데 그런 핸들링을 할 정도면 브레이크랑 엑셀을 잘못 밟은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 네티즌의 목격담입니다. 사고를 당한 전지혜 씨는 운전 경력 23년의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해당 사고로 전 씨는 눈뼈와 얼굴뼈, 목, 척추, 팔과 다리뼈 등이 모두 부러지는 최소 20주간의 절대 안정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당했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볼보 급출발 질주 사고. 앞서 사고 당시 영상을 봤는데 장한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게 급발진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전지혜 씨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네,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한 운전자 과실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지혜 씨는 운전 경력 23년의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설사 엑셀을 잘못 밟아서 첫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속도를 줄이거나 이제 멈추지 않았는데요. 리포트 보신 대로 제한 속도 시속 30km 구간을 120km로 내달린 자체가 일반 상식이나 사회 통념상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 씨는 과속방지턱을 거의 날듯이 통과하고요. 3개의 사거리를 그냥 쏜살같이 통과하고 국기 개양대 건조물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안에서 전 씨가 계속 괴성에 가까운 비명을 지른 것도 그렇고 설령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하더라도 발만 떼면은 될 일인데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이 결국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반증이라는 것이 정 씨 측의 주장입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고를 당한 전지혜 씨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네, 전지혜 씨 진단서도 확인을 해봤고 또 엑스레이 사진들도 봤습니다. 얼굴과 척추, 다리와 팔 등 곳곳에 복합 골절을 당해서 뼈를 접합하고요. 또 온몸에 나사처럼 생긴 픽스처를 수십 개를 곳곳에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인터뷰가 어려웠고요. 피해자 남편을 만나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전지혜 씨에 대한 아주대병원 진단서입니다. 안화골절, 전두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 늑골골절, 다발성 흉추골절, 다발성 요추골절, 상완골 하단 개방성 골절, 척추 몸통골절, 삼복사 골절 등 온몸의 뼈 한 뼈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골절 외에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볼 점막의 열상, 상완의 궤양성 욕창, 선망 등도 나타났습니다. 진단서 표현에 따르면 각종 생명유지 장치를 이용한 집중치료와 4차례의 대수술을 시행한 정말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일 정도의 중상입니다. 최소 20주간의 절대 안정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인데 사고 발생 7개월이 되어가는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 머리를 감고 빗을 빚는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지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옆에서 보기 안타깝고 특히 이제 자고 일어나거나 이럴 때마다 아파서 이제 신음소리 내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나마 목숨을 건진 걸 천행으로 여기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후유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넘어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이제 걷거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오른쪽 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에는 그 상당히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쪽은 그 영구 휴유 장애로 남아요.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육체적 고통이나 후유증뿐만 아니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극심한 트라우마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드라이브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같이 가고 그럴 때도 옆에 차들이 이제 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뭐 앰뷸런스 소리라든지 이런 거 들리고 하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뛴다고 하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 몸과 정신을 수습한 아내에게 사고 당시 정황을 물어보자 급출발 당시 차량 기어는 주차, 파킹,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정차 중인 차에 탑승했고 사촌 오빠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던 상황에서 굳이 기어를 움직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 입장에서 이제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이 그 차는 피해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운전할 의도가 아니니까 이제 안전벨트를 안 한 상황이었었고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출발하다 안전벨트를 안 해서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 것도 그렇고 아내인 전지혜 씨의 평소 운전 습관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는 급발진이 아니면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남편 윤성중 씨의 주장입니다. 집사람 성격이 좀 차분하고 그래서 운전도 되게 좀 얌전하게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사고의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쭉 저도 다 해봤는데 사고 전에 평소에 운전할 때 신호 잘 지키고 되게 얌전하게 운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엑셀을 잘못 밟았을 수도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윤성중 씨는 당시 영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서 나온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웅부웅 하면서 계속 그 굉음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악셀레터를 밟아서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엑셀을 잘못 밟은 거라면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될 일을 아내가 차 안에서 비명만 지른 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함 지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내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어떤 이유로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운전자가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윤성중 씨는 거듭 강조합니다. 차가 이제 제동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공포스러워서 전체적으로 내가 제동이 안 됐다는 거. 엄마의 다친 모습에 두 아이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 교차로를 3곳이나 통과해 질주했는데 그나마 아내 말고 다친 사람이 더 없는 걸 천운으로 여겨야 하는지 허탈할 뿐입니다. 다리나 이런 것도 다 부러져 있고 너무 많이 다쳐서 큰아이도 너무 이제 충격이 컸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다행이었던 게 11시였는데 그 시간은 정말 없는 시간이었었고 사거리를 지나갈 때 그게 또 파란불이었었고 그럼에도 볼보 측의 대응은 실망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듯한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는 것이 윤성중 씨의 성토입니다. 아무런 응답 없이 그러면 소송을 하실 테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나와서 상당히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저희가 믿고 산 차였었는데 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죠. 최소한 유감이라든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잘 풀 수 있는지 논의라도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의 대명사가 아닌 뻔뻔함의 대명사라고 거듭 볼보 측을 성토한 윤성중 씨는 결국 지난 3월 사고 피해자인 아내 전지혜 씨와 두 아이까지 4명의 이름으로 볼보 측의 위자료 등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것보다 특히 최근에 볼보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차라고 해가지고 계속 뭐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광고에 그만큼 쓰는 돈을 쓰는 것만큼 좀 소비자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좀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법률 방송의 관련 질의에 정확한 원인 규명이 최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볼보 코리아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은 자동차 스스로 가속하고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한 볼보 차세대 차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송전이 벌어졌다는 소식 집중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에이다스 기술을 장착한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은 국내에선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반자율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볼보 측 모두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방송이 관련 소장을 단독 입수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청구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볼보 공포의 질주 세 번째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수십 년간 볼보는 차량 안전 분야에서 선두를 지켜왔다. 그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새롭게 출시되는 볼보 자동차에 의해 중상자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볼보 코리아 홈페이지에 적힌 글입니다. 볼보의 안전에 대한 절대 자부심이 흠뻑 묻어나는 글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시되는 볼보 자동차에 의해 중상자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부와 다짐이 무색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 안 돼! 이 사고로 전지혜 씨는 얼굴과 척추, 팔과 다리 등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전치 20주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고 영구 후유장애도 남게 됐습니다. 적어도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볼보 측에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볼보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요. 아무런 응답 없이 그러면 소송을 하실 테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사고 피해자인 전지혜 씨와 남편, 두 자녀 등 4명이 지난 3월 볼보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장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공식 지정 판매 대리점인 H모터스입니다. 소장은 이번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3가지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구 원인은 차량 급발진의 원인을 제공한 설계 제조의 결함입니다. 그 근거로 전지혜 씨 측은 주변 CCTV를 봤을 때 급출발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는 전지혜 씨가 착석한 후부터 차가 갑자기 돌진할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차된 상태에서 주행을 진행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변속 레버 위치를 피해서 뒤로 움직여야 한다고 소장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 기어가 피 상태에서 급발진한 증거라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 차량 내부 영상을 보면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데 전지혜 씨는 잠깐만이라며 엄청난 당혹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청구 원인 두 번째는 가속 제압 기능이라고 불리는 안전장치를 채택하지 않은 결함입니다. 전지혜 씨가 탄 볼보 차량은 급출발부터 국기계양대를 들이받고 차량 앞부분이 전파되기까지 약 500m 구간을 굉음을 내며 시속 120km의 엄청난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에서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에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은 전혀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을 하면서 돌진해 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을 포함해 무려 4개의 사거리를 신호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다 차량 출입금지 장치가 있는 청소년 수련관 입구를 그대로 통과해 국기계양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장면을 목격한 판교 주민은 인터넷 맘카페에
플랫폼에서 기차 지나가는 줄 알았다. 타는 냄새도 나고 한 블록 안쪽으로 낙엽 날리는 정도의 속도였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저속주행 구간에서 비정상적으로 고속주행을 하거나 운전자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밟을 경우 가속을 중단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가속 제압 기능이 있습니다. 없는 기술도 아니고 볼보도 구현 가능한 기술이며 토요타 같은 경쟁사도 이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볼보 차량에서 아무도 죽거나 중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공연히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볼보가 해당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 보호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전지혜 씨 측의 주장입니다. 왜 급발진에 대비해서 그와 같은 장치를 경쟁사인 토요타는 2018년부터 하는데 왜 안 달았느냐. 공개적으로 제로라고 사망이나 상해나 발생시키지 않겠다. 그런 약속에 위반해서 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볼보가 해당 차량에 채택하고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이른바 에이다스 기능 결함 주장입니다. 에이다스 기능은 제한 속도와 같은 도로 표지나 앞차와의 거리 등 도로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식해 위험을 회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차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도로 위 속도 제한을 읽고 경고하는 도로 표지 인식 기능, 읽은 뒤 제한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 속도 제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돌 위험 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옆 차로로 회피하는 자동 긴급 조향 장치 등도 에이다스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면서도 국기계양대를 들이받을 때까지 도로에서 위험 요소는 전부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지혜 씨 측은 소장에서 사고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 있는 사람과 1톤 과일 트럭을 연달아 피하고 차선을 변경해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잡아 직진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지혜 씨의 남편 윤성중 씨는 당시 상황과 핸들을 통제한 건 운전자인 아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하든 내가 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 운전대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차가 갑자기 출발도 했지 핸들도 전혀 제동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요. 이어 소장에는 차량 주행을 컨트롤하고 있는 주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전지혜 씨가 아니라 차량 자체다. 차량에 내재된 에이다스 기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즉 AI라고 적고 있습니다. 볼보가 자랑하는 스스로 가속하고 스스로 핸들링하고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최신 에이다스 기술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에이다스 기능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오작동으로 운전자 개입 없는 급발진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사고라는 겁니다. 같은 속도 기능, 제한 기능 표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차량에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면서 급발진 돌진을 해간 거죠. 예, 그러한 점에서 이거는 그 자동차 제조사의 지배 영역에 있는 차량을 제어하는 메인 컴퓨터에 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볼보 코리아 측은 법률 방송에 해당 고객의 모델 변속기는 기어 레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변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볼보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해당 에이다스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덧붙였습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차량들의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을 뛰어넘어 반자율차 핵심 기술의 급발진 가능성 등 원천적인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어서 재판이 전개될 경우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연수 인원 감축을 두고 법무부, 로스쿨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대한변협이 이번엔 전선을 언론으로 확대해 MBC를 상대로 반론 및 정정 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왜곡 보도로 변협과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언중이 판단이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변시 합격자 수습 실무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 로펌에서 수습 변호사들을 상대로 열정페이부터 성폭행 논란까지 각종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건데요. 이슈 플러스 2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자 연수 인원 감축을 두고 법무부 로스쿨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대한변협이 전선을 언론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 2건에 대해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신청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소식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2건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17일 집중취재 M, 로스쿨 때는 합격자 늘리자더니 이제는 너무 많다. 변호사 징계권까지 손에 쥐고 밥그릇 지키기 몰두라는 제목의 보도와 이튿날인 18일 이슈 완정 정복, 대한변협의 밥그릇 지키기, 변호사 연수 200명으로 제한 MBC 보도 2건입니다. 변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균형조차 상실한 보도로 변협의 명예와 반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이 변협의 신청 취지입니다. 공보팀에 질문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보도가 나가면서 저희 변협의 반론권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득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강론에서 변협은 먼저 변시 합격자 연수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MBC는 돈이 없다는 변협의 주장마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합격자들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110만 원씩 걷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명백한 오보라는 게 변협의 반박입니다. 우선 저희 변협은 이번 신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의 연수를 위해서 비용을 현재 1억 4천 가까이 이미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마치 합격자들이 인당 110만 원만 내는 걸로 이미 다 부담이 되고 있는데 변협이 법무부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고요. MBC가 보도에서 변협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한 부분도 변협은 강력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MBC는 변협 집행부에는 로스쿨 1기, 2기 출신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는 합격자를 늘리라며 사퇴서까지 썼던 기수들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변협 집행부 인원들 가운데 로스쿨 재학 당시 변시 합격자를 늘리라며 사퇴서를 쓰거나 동참한 사실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이 변협의 항변입니다. MBC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로스쿨 출신 변협 집행부 인원들을 후배 밥그릇 걷어차는 이율배반적인 인물로 왜곡했다는 것이 변협의 성토입니다. 로스쿨 1, 2기 출신 변호사들이 전부 자신들이 시험을 볼 당시에는 합격자 수를 늘려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시위를 하면서 사퇴서까지 썼는데 지금 후배들의 어떤 합격자 수는 줄여달라는 오히려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는 식으로 굉장히 명예손적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MBC가 전반적으로 예단과 편견에 사로잡힌 허술한 취재와 편향적 보도로 변협과 집행부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게 변협의 입장입니다. 특히 등록 실사건 같은 거라든가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의 문제는 이 사건 신입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론 보도가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MBC 보도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고용한 초임 여성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견 로펌 대표 변호사가 오늘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죽음에 피해 여성 변호사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성범죄 피해 전문 이은희 변호사는 변호사 실무 수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습 시절부터 일종의 길들여짐을 당한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이 변호사 실무 수습처 감독을 골자로 하는 변협 회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변협 상임이사회는 통과됐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수습 시절부터 가르쳐왔던 후배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 대표 변호사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고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 변호사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떤 정도의 상황들이 남아있고 어떤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사건을 맡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는 A 변호사의 죽음 자체에 대해선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피해 여성 변호사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 됐다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최악의 상황인 게 마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게 죽음에 내몰린 것 같은 류의 의심과 의혹에 결국 남겨지고 더구나 이 피해자 어렵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이제 막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는데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 삶의 짐으로 남았다는 게 이은희 변호사의 말입니다. 사실 아직 초짜 변호사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변호사가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결심해서 이걸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기가 용기 냈던 정당한 피해자로서 소명하고 받고자 했던 그 과정 자체가 자기 삶의 짐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는 차량 안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른바 초짜 변호사.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수개월간 무기력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었을까? 변시 합격 후 로펌에서 받는 실무 수습 과정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은희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6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정식 변호사가 아니어서 정작 변호사 업무는 맡기지 못하는데 교육을 시키면서 월급은 줘야 하는 특히 중소형 로펌에서 수습 변호사는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는 물론 2018년 변협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 사무 종사기관에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실무 수습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부처럼 얘기를 하시면은 참 찝찝하고 불안한데 못하겠다고 하기엔 또 난감하고. 이런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도 수습 변호사 모집 공고를 내면 지원자들이 쇄도하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실무 수습을 받지 못하면 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업을 할 수가 없는데 해마다 1,800명 안팎으로 변시 합격자는 쏟아져 나오고 연수나 수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올리니까 저희가 한 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뭐 한 100명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100명, 200명 이렇게요. 이렇게 수습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페이를 안 줬어요. 이거 오면은 그래도 사람이가 밥 먹여주고 교통비를 한 10,000원 줬나? 한 몰 때마다? 그래도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수습 교육을 빙자한 열정페이나 폭언 등 이른바 블랙 로펌들의 갑질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 변호사에 의한 초임 여성 변호사 성폭행 사건은 이런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경우라는 게 이은희 변호사의 말입니다. 실무수습제도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이 실무수습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 펌에서는 애들 피 빨아먹고 순종훈련 시키는 과정이 돼버리고 정말로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럼에도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나 조사가 사실상 전무하고 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대한변협에서 나서서 중소로펌 등을 상대로 감독을 하려 해도 관련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협이 한 번도 감독권 행사한 적이 없어요. 회칙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해서 수습처 감독에 관한 근거 회칙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에 변협은 수습처 관리 감독에 대한 근거 규정을 회칙에 마련하는 회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협 상임이사회는 통과했고 총회 의결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수습처에 대해서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하게 되면 기존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실태 조사를 하고 우수 수습처를 발굴해내고 널리 알리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인 변협 총회에서 해당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인가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상무대에서 초급 장교 교육을 받는 남녀 소위가 부대 내 안 쓰는 초소를 연애 장소로 써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기문란 처벌 대상에 해당할까요? 금감원이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은 반환하겠지만 반환의 근거가 되는 착오 취소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초급 장교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교육시설 내 미사용 초소를 둘만의 데이트 장소로 만들어두고 교제해온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초소를 데이트 장소로 사용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 참모 관리 과정 그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휴일인 지난 23일에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여자 소위는 반팔에 반바지, 짧은 목양말을 신고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자 소위는 반바지에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인데요. 초소에는 군용 모포를 깔아두었고 페트병에 담긴 식수도 보이고 배낭 등 이런저런 생활용품들이 초소 한 구석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자 소위는 육사 출신이고 그 남자 소위는 삼사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남녀 소위는 지난 3월에 소위로 임관했고 오는 6월까지 교육과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육군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뭐 처벌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네, 현행 그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서는 군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상급자, 하급자나 동료를 음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의견 건의 또는 고충 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설령 초소에서 뭐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것인 만큼 성폭력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 이제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는 않은데 그래도 뭐 아주 처벌할 여지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뭐 어떤 여지가 있나요? 네, 그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그 군기문란 금지 조항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행위 이외에도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녀의 행위가 뭐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연애를 한 행위가 이것이 이제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또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남녀 소위 모습을 찍어서 학급까지 특정해서 올린 부사관, 이 사람은 뭐 명예훼손 같은 거 해당하지 않나요? 이번에 그 커플 남녀 사진을 올린 행위 자체가 당사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그 사진을 올린 그 의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는 그 사진에 대한 코멘트 내용에 따라서 이 두 명의 뭐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됐는지를 검토해보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밖에 법적인 이슈가 또 있을까요? 네, 그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에서는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그 부사관이 올렸는데요. 여기 나아가서 뭐 부대나 나아가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뭐 군이나 국가의 책임이기보다는 부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공간적으로 통제가 된 상황에서 일과 시간이 아닌 휴일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군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이 됩니다.
전쟁 중에도 이제 사랑은 꽃핀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장교들이 외출과 외박도 못 나가는 상황을 좀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코멘트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아무튼 뭐 순리대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먼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예,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를 만들어서 NH투자증권 중 이제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전체 판매 금액은 5,146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트리 파라다이스 등 비상장 기업이 사모사채에 투자를 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수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펀드 자금은 회수가 잘 안 돼서 결국 작년 6월 18일에 환매 중단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펀드를 처음 설명한 것과 다르게 운영한 것도 문제인데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위조된 서류를 발송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펀드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도 없이 결성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냐 하여 분쟁 조정 신청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4월 6일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 건수 중 2건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사안이 복잡해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100%를 반환하라고 한 뭐 이유나 근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예, 100% 반환의 근거는 민법 제100부조 차고 취소입니다. 펀드 투자에서 이제 차고 취소의 법리는 피닉스 펀드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법원 선고 2013다 49794 판결에서 처음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라임이 무역금융펀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서 분쟁조정 결정에서도 인용이 됐는데요.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역시 라임 사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고 취소 법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서 착오가 있게 된다면 그 법률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9조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고객들도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을 듣고서 투자를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착오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서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면 이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이를 모두 반환하라 그런 논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펀드의 판매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펀드는 자산운용사, 여기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입니다. 이런 자산운용사가 제조를 하고 판매는 이제 판매사가 따로 있는데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입니다. 이것을 제조와 판매를 분리한다고 해서 재판 분리라고 하는데요. 또한 자산운용사가 펀드 재산을 직접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펀드 재산을 엉뚱한 곳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88조는 신탁회사랑 계약을 체결해서 외부 기관인 신탁사에 펀드의 재산을 맡기도록 하는 한편 제247조에서 신탁업자로 하여금 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재산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자본시장법은 제238조에서 펀드의 재산을 매일매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수많은 자산을 취득했다 처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평가하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 자산운용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사무관리회사라는 곳에 맡길 수도 있는데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하나은행을 선임을 했었고 펀드 재산을 평가하는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결국 NH투자증권이 이 네. 양사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네. 자신들도 물론 뭐 잘못을 했겠지만 네.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게 L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 대해서 뭐 100% 반환은 하겠다고 하면서도 착오 취소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러한 사태는 자본시장법 제189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 아직 구체적인 뭐 법리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네. 자본시장법 제185조는 네. 판매사인 증권회사 그리고 제조사인 자산운용사 그 외에도 이제 신탁회사,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네.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네.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모두가 이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누구는 작은 잘못했거나 누구는 커다란 잘못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질 경우에는 네. 먼저 이제 관련된 금융기관 중 한 곳이 모두 배상을 하고 나면 다른 회사들한테 배상을 구상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자본시장법 제185조의 판매 규정은 네.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를 했고 네. 그래서 판매가 됐고 운용을 하였으나 근데 어떠한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안이 있어가지고 네. 투자자한테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연대 배상 책임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펀드 투자가 만약에 취소가 되게 되면 취소라는 거에는 이제 소급표가 있게 돼서 네. 처음부터 이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NH투자증권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착오 취소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나은행이나 한국예탁결제원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분쟁 조정은 일단 임의 조정이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100% 반환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네. 분쟁 조정 결정을 수용할지 아닐지는 나뉠 수 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는 이제 분쟁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보상안에 따라서 또는 배상안에 따라서 네. 100% 반환을 한다. 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네.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이 자체안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네.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는 전제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네. 이제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은행과 네.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무관리회사로서 업무를 한 것이기라기보다는 네.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의 사적인 계약에 따른 업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신탁회사가 펀드의 운용에 대한 감시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게 뭐 소송 결과 같은 거를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네.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네. 그건 사적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해석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한 것은 네. 여기선 자본시장법상 의무라기보다는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의 사적 계약에 의한 것 쪽으로 무게를 좀 실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펀드는 이제 그 신탁형 펀드에는 이렇게 되고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도 이제 신탁형 펀드에 해당해서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네. 이제 이러한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메일에는 이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이제 올려달라고 했는데 네. 그 첨부 파일에는 실제로는 이제 공공기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 관한 첨부 파일이 들어간 것이 네.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탁결제원에서는 공공기관
유통기간 매출 채권으로 이것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해배상 책임을 좀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이제 하나은행의 주장과 같이 사모펀드라서 그 신탁업자한테 자본시장법상 펀드 감시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자본시장법상 규정에는 명확한데 문제는 이제 신탁법상 수탁자는 기본적인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 신탁업자로서의 업무를 적절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어서 어느 쪽 주장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선례가 없다면 선례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감찰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출은 했지만 죄는 아니다는 논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뉴스 사자성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일부 검사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당하면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흰 말은 말이 아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백마, 비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정당하면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진상조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엔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엔 바뀌어야 한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에 대한 대검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는 쪽의 논거를 압축하면 대강 이런 것 같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기소된 건 지난 12일이다. 이성윤 공소장 보도가 나온 건 하루 뒤인 13일이다. 이미 기소가 된 만큼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장 유출은 죄가 되지 않는다. 대략 이런 논리입니다. 나열된 팩트들 자체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나열이나 조합이 꼭 진실이 되는 건 어떤 경우 아닙니다. 특히 배경과 맥락을 거세한 사실의 조합은 종종 진실을 가리거나 왜곡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공소장 내용 유출이 죄가 되지 않는 건 우리 헌법이 공개 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것도 이런 차원입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거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박하고 다툽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이 과정에 언론이 양측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하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검찰 주장이 알려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도 하기 전에 심지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장을 전달받기도 전에 공소장 편집본이 특정 보수신문에 전달이 돼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되고 토와 모든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경쟁적으로 써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 이성윤 공소장 유출만 콕 집어서 대검이 감찰을 하느냐, 표적 감찰이다는 반발도 있는 듯한데 이건 거꾸로 왜 이성윤 공소장만 콕 집어서 유출이 됐는지, 그것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엮어서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알 권리를 들어 언론에 공소장을 유출한 걸 정당화하는 의견도 있던데 국민 알 권리를 위한다면 기소를 하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와 기소 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방안도 있는데 꼭 이런 방식이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마 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흰 말은 말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저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한데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 출신 명가 사상가인 공손용이 한 말입니다. 명가는 중국 고대 논리학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공손용에 따르면 흰 것은 색깔을 가리키고 말은 형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색깔과 형체를 동시에 나타내는 백마라는 단어는 형체만 지칭하는 말과 구분되는 단어고 따라서 백마는 말이 아니다는 게 공손용의 논리입니다. 언뜻 헛소리나 궤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명분과 실제를 혼동해서는 안 되고 그 관계를 바로잡아야 올바른 정치가 실현된다는 취지입니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한데 하지만 직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백마도 말이라는 것을, 공손용의 백마 비마는 틀렸다는 것을. 이에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는 백마가 말이 아니라면 성문을 통과할 때 말 통행세는 왜 내는 것이냐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공손용의 백마 비마 논리를 한방에 깨트렸습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궤변은 언젠간 깨지기 마련 아닌가 합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정식 사건 번호를 붙이고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피의사실 공표죄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사사법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나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실정법 위반 여부 처벌은 차치하고라도 감찰이든 수사를 통해서든 누가 왜 무슨 이유로 공소장 편집본을 유출했는지 진상은 꼭 밝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